자, 집합과 명제. 집합은 어떤 조건에 대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 대상을 정할 때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관적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잘생긴 사람의 모임, 돈 많은 사람의 모임, 뭐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기준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주관적 기준은 안 되고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만 일반적인 집합의 모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약수의 모임. 그럼 그 모임을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한다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4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겠죠. 이런 것도 집합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나 확실하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집합이죠. 그리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1이나 2나 4 같은 하나하나의 개체를 원소라 부릅니다. 그럼 1은 집합 A에 1은 이 집합의 원소가 맞겠죠. 근데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는 알파벳을 쓰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대문자로 씁니다. 원소는 알파벳 쓸 때 보통은 소문자로 씁니다. 서로 구분하기 위함인 거죠. 숫자일 때는 뭐 소문자는 아니지만 문자일 때는 보통 소문자 형태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 4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합시다. 만약 그럼 1은 집합 A의 원소이죠. 그렇잖아. 집합 A 안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그럼 이걸 뭐랑 있냐면 이거 사실 수학적으로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줄여서 뭐 삼지창, 어떤 분들은 포크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1이 A에 포함된다. 영어 그 엘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앞에 대문자 이자를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기호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기호를 쓰게 되고 3은 집합 A 원소가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그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화 시킬 때 이 삼지창 기호를 썼다는 자체가 삼지창 입이 벌어진 쪽은 약속대로 움직이면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원소가 되는 겁니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그 집합 안에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 삼지창 기호에 쓴다는 뜻이죠. 되셨죠?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 선생님 대충 수업하는 게 아니다. 이거 뭐 대충 그러니까 문제 안 풀고 넘어간다고 해서 대충 수업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굳이 선생님이 그건 도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너가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수업 다음 수업이든 나중에라도 건너간 문제 중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요. 자, 다음 앞쪽에서는 집합과 원소에 대한 정의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원소날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예를 든 것 중에 4의 약수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방법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단어만 봐도 대충 뜻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 집합을 내가 A라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집합은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인데 앞으로 집합을 쓸 때는 양쪽 처음과 끝에 중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이게 집합의 기호의 뜻이에요. 집합의 기호의 표현법입니다. 표기법. 집합 쓸 때는 양쪽에다가 중괄호를 쓰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4의 약수니까 1, 2, 4를 쓰게 되고 대신 원소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꼭 순서대로 크기대로 알파벳 순서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중복해서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2, 4 이런 건 없어. 집합에서 1, 2, 4로 그냥 끝나는 거지 1, 2, 2, 4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죠.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 원소 나열법.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벤은 사람 이름입니다. 존 벤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딱 그냥 따라 쓴 것뿐이고 집합을 그림으로 표시하겠다는 건데 보통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그 집합에 의한 이 원소를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뒤에 배우시겠지만 집합 표현하다 보면 전체 집합은 일반적 집합은 동그라미 표현하는데 전체 집합이죠. 이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라는 그 전체 집합을 네모로 보통 표현하고 그 기호로는 U라고 보통 씁니다. 대문자 U. 알겠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이제 직관적이죠. 알아먹기 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건을 보여줘서 그 집합의 원소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조건 제시법이 보통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집합 기호 안에 여기다 줄을 쳐놔요. 가운데다가. 줄 쳐넣어서 구분하는 겁니다. 줄의 의미는 그냥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줄의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함. 앞은 뭘 쓰냐면 특별한 말 없으면 X를 씁니다. 그 뒤는 그 X에 대한 설명을 써줘요. X는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럼 쓰다 보니까 그럼 앞에 있는 X는 뭘 말하죠? 그러면 이건 원소의 형태를 말하고요. 뒤에는 그 원소 X가 가지는 원소의 그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힌트죠. 힌트예요. 저 X가 가지는 힌트. 도대체 X는 뭐니? 라는 뜻이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 표현법이 어렵게 여러분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긴 문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수학은 긴 거 싫어하거든.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원을 안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써졌다 칩시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양쪽에 양쪽에 중괄호 있고 가운데 받쳐놨으니까 뭔가 집합의 표현이고 앞쪽 뒤쪽을 구분해 놓은 거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조건 제시법 쓴 것 같은데 그럼 앞쪽에는 얘가 그 원소의 형태를 말하네? 근데 이 형태가 순서상이야. 뒤쪽에는 관계식, 그 xy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를 잘 보니까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벌써 많이 보는 거네? 뭐죠? 그치, 2차 함수 포물선이에요. 꼭지점 좌표가 0,-1이며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럼 얘를 설명하려면 꽤 많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지. y는 2x제곱 1이며 이건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며 꼭지점 좌표가 0,-1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2차 함수 포물선을 이렇게 단박에 하나의 수학적 기호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단박에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 혹은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되는 복잡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함축적인 표현으로 수학적 기호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표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원소가 너무 많다거나 그 규칙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기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그 규칙성을 직접적으로 수학적 식을 통해서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학생들한테 유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있죠. 집합 단원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가 이렇게 집합으로 문제 자체가 집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그 원소들이 무엇인지를 조건을 통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이러한 원소들을 갖고 있겠구나.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조건 제시법이 상당히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일 방법들이니까 좀 보기 불편하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선생님 얘는 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집합 B가 뭐예요? 그러면 집합 B는 이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집합 B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점의 좌표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이라 뜻이기 때문에 포물선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결국은 포물선식 그래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합 B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도로 이런 방법들이 보통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근데 조건제시법은 그런 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집합 A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X바 X는 아까 말했지만 특별한 원소가 어떻게 모양을 띠고 있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X를 쓰게 되고 X 아니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고 X바 X는 이거는 4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보다 작은 뭐 자연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표현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꼭 이거 어떤 네가 쓰는 조건제시법과 내가 쓰는 조건제시법이 답이 똑같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만 상통하면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종류를 찾는 겁니다. 앞쪽에서는 집합의 표현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집합의 종류를 말하는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단어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유한집합은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무한은 많은 것. 무한집합의 대표적인 게 뭐 수의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 집합, 무리수 집합, 실수 집합, 이거 다 뭐 허수 집합 전부 다 무한 집합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은 뭐 배수의 집합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무한 집합이고 유한 집합은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돼요. 아무리 많아도 셀 수만 있으면 유한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가 중요한 집합이 나오는데 요거 공집합. 공집합이 뭐냐면 집합을 쓰려고 했더니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집합을 한글로는 공집합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땡. 근데 쓰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땡으로 썼지만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어차피 파이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파이죠. 근데 영어식 보면 약간 발음이 살짝 달라. 이거 좀 세고 좀 부드럽고의 차이점인데 어쨌든 한글식으로는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예요. 큰 의미 그런 뭐 어떻게 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둘 다 파인데 얘도 파입니다. 결국은 파이는 공집합을 대신하는 수학적 표기법인데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집합 A가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 A 안에 원소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네? 없으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네? 그럼 0 써야 되나? 0은 자연수가 아니야. 쓸 수가 없죠. 원소가 없으니까.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공집합은 그러면 유한집합에 포함됩니까? 무한집합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한집합에 포함되죠. 무한집합은 무한이 많아야 돼. 유한집합은 개수와 관계없이 셀 수만 있으면 유한집합이에요. 근데 공집합은 셀 수는 있어. 카운팅을 하는데 이게 0일 뿐이지. 없으니까 카운팅 0으로 되는 것 뿐이지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당연히 유한집합에 포함됩니다. 밑에 있는 2번 표현, 두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아까 말한 거 있죠? 집합 A가 1, 2, 4 이렇게 됐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말이 너무 길잖아 이거.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내는 기호가 이겁니다. 집합 A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영어식 표현인 넘버의 줄임말입니다. 그 개수는 3개입니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약속하는 겁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n 한 다음에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얘는 뭘 말한다는 얘기죠?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n3. n3이 뭐야? 그럼 3이 집합이 됐는데 집합 기호로 안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라든지 이 안에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요게 집합 기호를 쓰고 1, 2, 3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답은 얼마죠? 3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정답은 3. 이런 것 뭐라 써야 되죠? 0.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 공집합 원소가 없으니까 개수는 0개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건 뭐라 써야 되죠? 이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될까요? 얘는 맞을까? 다른 분들 동의하세요? 1. 네, 1입니다. 왜 1이냐면 얘랑 얘랑 아까 써드렸는데 얘랑 얘랑 좀 구분해서 봅시다. 얘랑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n 안에 있는 얘는 집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집합입니다. 왜죠? 여기 소가로, 이거 중괄호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개. 이거 집합입니다. 왜죠? 중괄호가 있으니까요. 그럼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예요. 그럼 파이라는 모양의 원소를 1개 가진 겁니다. 얘는 중괄호가 없죠. 없지만 파이 자체가 공집합이니까 느낌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렇게 요런 기호들 헷갈려요. 답이 뭐 0인 것 같기도 하고 1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그런 기호들이니까 이런 표기법들에 대해서는 잘 익혀두시고 60번, 61번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까지 풀었나요 혹시? 풀었어요? 이쪽 60번, 61번 봅시다. 나머지는 왜 안 풀어드리냐면 쉬워서 안 풀어드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60번 집합 A가 조건지어식법 되어 있죠. X 바 앞에 있는 거는 원소, 뒤에 있는 게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 2차 방정식이네요. 이 2차 방정식을 는 0, 예, 좌변식을 0 만드는 X값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뜻이죠. 결론 X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인수분해 합시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그러므로 집합 A는 원소가 마이너스 3과 1로 되어 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답은 2 이렇게 될 겁니다. 61번 X바 X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실수. 이건 사실 X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집합 A는 공집합이에요.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잘 푸셨습니까? 네, 또 틀리셨군요. 자, 여기는 연습 문제 여러분이 푸시고 뒤로 갑니다. 부분집합. 자, 봅시다. 부분집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됐을 때 그때를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나와있죠. 예. 집합 A가 1, 2, 집합 B는 1, 2, 3.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 1이 집합 B 안에도 들어있죠?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 2가 집합 B 안에 들어있네요. 그럼 결론은 집합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하며 얘를 기호화하면 A가 집합 B에 포함됩니다. 영어로 포함한다 할 때 컨테인이라는 영어 말이 있죠. 그 앞에 C자를 줄여서 이렇게 늘려, C를 쓰게 되면 ABC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늘려서 좀 길게 쓰며 이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기호예요. 아까 삼지창과 구분해 쓰셔야 됩니다. 구분해 보여드릴게요. 삼지창일 때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기호라면 이 이지창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기호입니다. 둘 다 집합일 때만 쓸 수 있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3은 집합이 아니니까. 3은 집합 A에 포함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기호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관계성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림도 잘 나와 있죠. A라는 원소,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1, 2를 집합 B가 가지고 있는데 집합 B는 1, 2 말고 3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3은 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B에 포함되니까 이 바깥의 부분에 이렇게 표시하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A가 완벽히 B에 포함됐을 때 A는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혹은 뭐 이럴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는 1, 2이고 B는 1, 3, 5, 7, 9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는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얘는 2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단 하나라도 100개가 맞아도 단 하나라도 집합 B에 포함되지 않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에 나지 않습니다.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부분집합이 된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이런 거라는 얘기죠. 집합 A가 1, 2예요. 그럼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부분집합의 정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 안에 있으면 되는데 1은 집합 A에 있어요. 2도 집합 A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공집합,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포함됩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원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A에 원소가 없어. 이게 약간 정의에 가까운데 집합 A에 원소가 없어. 그러면 그 공집합은, 이건 실제로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 A든 B든 C든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쓰고 이렇게 부분집합 쓰잖아요. 오른쪽이 집합이기만 하면 이 기호는 항상 참입니다. 공집합은 오른쪽이 집합이기만 하면 항상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건 둘 다 되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얘도 포함되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니까요. 그럼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개념만 다시 익히세요. 아까 선생님 개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집합은
무엇이 됐든 간에 집합이기만 하면 이 이지창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 집합입니까?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인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집합이기만 하면 이지창은 항상 성립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 있는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번, 11번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가볍게. 10번. 집합 X는 조건제시법이죠, 또. 이걸 이제 분석하라는 얘기죠. 절대값 X가 1 이하인 이번에 우리 부등식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절대값 X가 1 이하이다? 그럼 이 X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정수 찾는 거잖아.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지만 정수만 찾으라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습니다. 집합 Y는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X가 Y에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네요. 왜죠? X에는 0이 있지만 Y는 0이 없잖아요. 그럼 X에는 모든 원소가 Y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건 될까요? Y가 X에 포함됩니다. 이건 맞네요. Y의 모든 원소인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요. 네, Y는 X의 부분 집합이 맞네요. 밑에는 11번.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는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둘은 뭐 포함한 게 없는 건지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 중2 때 배운 건데 사각형의 범위예요.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인 동시에 마름모인 도형이 이게 정사각형이죠. 따라서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X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X가 Y에 포함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각형의 의미로 그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쪽도 뭐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게 좀 어렵죠. 이런 것들 지금 해보세요. 25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25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맞네요. 헷갈리는 거 29번. 자, 이게 집합 A의 원소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는 2와 3이 모두 다 집합 A의 원소여야 됩니다. 근데 집합 A는 아무리 뜯어봐도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지는 않네요. 그럼 집합 A 원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집합 A 원소를 찾고 싶으면 집합 A의 원소를 찾고 싶으면 바깥쪽에는 중괄호를 지우시면 돼요. 남아있는 쉼표의 개수가 쉼표 안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원소입니다. 이거 원소란 얘기예요. 원소. 근데 집합 A 안에는 이런 원소나 이런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 문제 봅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아까보다는. 1번 맞는 말인가요? 첫 번째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까? 이건 틀렸죠. 이게 맞는 말인가?
헷갈리는 거. 번호를 본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중에 헷갈리는 거. 네. 그렇죠. 의미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건데 왜 이게 둘 다 성립하죠를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씩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얘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럼 집합 A 안에 이런 모양이 들어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뜻은 여기 있는 1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1이 집합 A의 원소입니까?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됐어요? 또 헷갈리는 거. 요거 6번, 7번, 8번 볼까요? 사실 6, 7, 8, 9는 다 선생님이 노리고 낸 문제인데 아까 말한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얘는 6번은 이런 모양의 원소가 집합 A 안에 들어 있습니까를 찾는 거죠. 이런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얘는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항상 참이라고 그러죠. 네, 맞는 말이고요. 이것 원소입니까? 이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와 똑같은 모양을 집합 A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집합 A 안에 얘랑 똑같이 생긴 모양은 없습니다. 이 집합 A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이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이 모양이. 그래야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요? 얘는 집합기호가 지금 붙었죠? 그럼 안에 있는 게 원소란 뜻이고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모양이 집합 A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양 여기 있잖아요. 이건 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네.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끔 만약 시험 범위가 집합부터 시작된다면 보통 1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잘 나오긴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단 말을 우리 앞뒤에서 많이 했었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할 때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뭐 무리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또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 단순합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다 라는 뜻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의 하나에다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는 B랑 서로 같습니다 한 다음에 동그라미 딱 그리시면 A와 B는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표기법상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거고요. 근데 얘네들의 정확한 의미는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고 동시에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A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고 말합니다. A 안에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요. 근데 B 안에 모든 원소도 A 안에 있네? 결국은 두 집합이 모두 같은 원소와 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말한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집합 A는 1, 2, 집합 B는 2의 양의 약수 1, 2잖아. 당연히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자,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배웠는데 진짜 붙었네요. 그러니까 진짜가 붙으면 말이 이상한데 진자가 붙으면 진짜 부분집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합 A 안에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당연히 맞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리고 원소 1, 걔를 포함하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1, 2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도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아까 배웠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얘네 셋. 얘네 셋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뺀 나머지 부분집합을 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뭐 내용상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야.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시에 그리고 A가 B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말한다. 아시죠? 이게 진부분집합이에요. 자기 자신 뺀 나머지 부분집합. 네, 이렇게 되고요. 뭐 역시나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이제 집합이 아까 부분까지는 좀 할만하다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어려워집니다. 집합 할만한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 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집합 A가 A1, A2, A3 근데 갑자기 A가 뭔가요? 그러면 아까 또 설명드렸죠. 집합 표현할 때 집합은 대문자로 쓰게 되고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쓰는데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집합 A의 원소 중에 첫 번째, 집합 A 원소 중에 두 번째 뭐 이런 의미를 쓴 거죠. 집합 A의 원소 중에 n번째. 그럼 총 원소의 개수는 n개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됩니다. 1개, 2개, 3개, n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집합 A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무슨 의미죠? 2 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시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좀 전에 했었잖아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 그 부분집합 중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1개를 뺀 거니까 빼기를 하시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거든. 아니 근데 진부분집합까지야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원소가 n개이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개가 되는 거죠, 선생님? 왜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는 겁니까? 자,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기 그림에도 잘 나와,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드릴 건데 그리지 맙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있는 걸로 할게요, 그냥. 뭐 굳이 또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집합 A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원소가 A, B, C 3개의 원소를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집합을 만들 거야. 현민아, 어떤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집합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원소를 갖다 꽂아야 되죠. 첫 번째는 이거 원소를 꽂을 때 얘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이번에 집합을 만들 거야. 아, 그래? 근데 집합 A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거든. 근데 집합 A 원소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게 3개가 있는 거죠. 얘네 말고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될 테니까. 여기는 그냥 스몰 a한테 물어봐요. 소문자 a한테 야, 나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를 묻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A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분집합 만들 때 나 들어갈게. 나는 안 들어갈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B한테 물어보는데 B의 경우는 다시 이제 또 나눠지겠죠. A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A가 들어갔다는 가정에 B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A가 안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안 들어갔을 때 B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C는 A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C도 들어가고 AB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C도 들어가고 AB는 들어갔는데 C는 안 들어가고 A 들어가고 B 안 들어갔는데 C 들어가고 C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계속.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있는 거는 A도 넣고 B도 넣고 C도 넣어서 만든 부분집합. 두 번째는 AB만 넣고 만든 부분집합. 세 번째는 AC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A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BC, B, C 아무것도 없는 부분집합.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만큼이 저 ABC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종류입니다. 그 종류를 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집합까지 8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8개를 세다 보니까 이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선생님, 하다 보니까 어차피 A라는 원소가 집합에 부분집합 만들 때 여기는 스몰 a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국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아닌가요? 경우의 수로 본다면. 그렇죠. 그럼 A와 관계없이 B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두 종류, C도 두 종류. 쓰다 보니까 2가 계속 반복적으로 3번 곱해지죠. 2의 세제곱. 그래서 8인 거예요. 이 2는 부분집합 만들 때 늘 거냐 안 늘 거냐라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고, 위에는 3은 그 원소만큼 2가 곱해지니까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곱해지더라.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면 부분집합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이런 것들. 밑에 2개만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는 49번은 부분집합, 오른쪽에는 55번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 9 미만의 자연수니까 몇 개 있죠? 이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 그럼 2의 8제곱.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좀 외우셔서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 있나요? 이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5개. 그럼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근데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1 빼야 되겠죠? 개수 1개를 뺀다는 뜻이에요. 그럼 32에서 1 빼면 3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진부분집합은 항상 부분집합 개수에서 1 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제 외우라고 돼 있는데, 외워주면 물론 좋아. 외워서 나쁠 건 없어요. 외워주면 좋은데,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4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고 합시다. 위에는 공식을 외우신, 공식을 외우신다는 느낌보다는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집합 A가 A, B, C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찾다 보니까 총 몇 개 나오죠? 2의 세제곱 8개가 나옵니다.
원래 8개 쭉 배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하다 보니까 이게 총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8개 부분집합을 구해놨는데 문제에서 다음 부분집합 중에 A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으랍니다. 근데 이 8개 중에 얘는 A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럼 A가 있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A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8개 중에. 그럼 4개. 답은 4개. 라고 썼는데 이거를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매번 찾아놓고 A가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하거나 얘처럼 A가 없는 걸 찾아놓고 거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개수만 찾으면 되는 문제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B, C 각각 물어봐요. 야, 나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들어갈래 말래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A의 선택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포함한다. B는 B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뭐 반드시 있어라 없어라 말이 없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 2가지예요. C도 2가지입니다. 그럼 2의 제곱. 근데 왜 2의 제곱이었냐면 원래는 원소가 3개였는데 곱하기 1이 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곱하기 2가 생략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뭔가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 개수만큼 빼내셔서 2의 제곱, 4가 정답이 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나요? 이번에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이렇게 4개입니다. 이렇게 4개예요. 근데 왜 4개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있는 거죠. A, B, C. 야, 나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A 어떻게 할 거니? 난 안 들어갈 거야. 경우의 수 1가지. B는 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C도 2가지. 그럼 정답은 4. 근데 왜 4인가요? 그러면 2가 곱해진 횟수가 원래 3번이었었는데 A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말이 없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인데 얘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곱해진 횟수가 3개에서 1개로 3개에서 하나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2의 제곱계. 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A 1, 2, 3, 4, 5에서 A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찾는데 1은 포함, 3,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죠? A의 부분집합 중에 1은 포함하고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8, 4 답이 다 틀리네. 현민이는 뭐라? 4가 맞는 것 같다고? 4가 맞는 것 같다고? 네? 다시 물어보면 잘 못 들어서. 4가 맞는 것 같다고? 일단 이해한 다음에 전체 원소개수 몇 개죠? 5개. 포함하는 1을 빼내셔야 되고요. 포함하지 않는 3, 4도 개수만큼 빼내셔야 됩니다. 5의 제곱, 아니 2의 제곱.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우찬이 아까 4가 아닌 것처럼 소리치더니 아니 나는 물어봤어. 4라고? 대답 안 했어요. 다시 물어본 것뿐이에요.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냥 약간 네. 틀리겠어요. 4라고? 그러면 현민이가 주춤 4 아닌가? 8인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끝까지 4라고 우기네요. 그러니까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2에 5제곱 한 다음에 포함하는 거 1개, 포함하지 않는 거 2개, 총 합치면 3개. 3 빼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다 뺄 거니까. 그러니까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포함하는 개수가 몇 개, 포함하지 않는 개수가 몇 개.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 개수를 한꺼번에 빼내셔도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부분적으로 개수 구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집합 A가 1, 2, 3, 4, 5 인데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구해보세요. 네? 24? 또? 응? 40. 또? 26. 40은 일단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예요?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개 32개. 전체가 32개밖에 안 되는데 답이 40개일 리는 없죠. 일단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짝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짝수 중에 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짝수는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2를 포함하고 4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번에는 2를 포함하지 않고 4를 포함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아니면 2와 4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게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은 전체 2의 5제곱 중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그 두 개만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2의 세제곱 8.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2의 세제곱 8. 얘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죠? 개수가 중요한 거다 그랬으니까 8. 근데 얘랑 동시에 벌어질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2를 가지고 4를 안 가진 동시에 2를 안 가지고 4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2를 둘 다 가질 수도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는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배웠으니 24개가 정답이에요. 네, 24를 말씀하신 분이 맞는 답입니다. 이게 풀이입니다. 정석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정석적은 아니고 낱낱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를 봅시다. 그러면 이런 풀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다른 풀이는 뭐냐면 왜 우리가 중2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이라는 게 좀 떠올라요. 6건의 확률. 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걸 원하거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빼내면 되잖아. 그럼 짝수를 안 가졌다는 얘기는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아까 계산한 대로 32개였죠? 빼기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 3개잖아.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2의 세제곱개 32-8 정답은 24.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저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낱낱이 하나씩 다 계산한 것, 얘는 좀 빠르게 구하는 6건을 통해서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을까요?